서늘한 9월의 공기가 거실 창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서윤서는 그 서늘함을 느낄 여유조차 없었다. 그녀의 앞에는 아버지 서진태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한때는 견실한 중견 건설사 서우건설의 오너였던 그는 이제 술과 절망에 찌든 껍데기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계모 백희진이 날카로운 손톱을 다듬으며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윤서의 값비싼 드레스가 아닌 윤서 자체의 가격을 매기는 듯 번뜩였다. 그래서 내 말이 틀렸니? 윤서야. 백희진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독이 배어 있었다. 내 오빠, 그 멍청한 서진혁이 날려먹은 돈이 얼만 줄 알아. 네가 평생 벌어도 못 갚을 돈이야. 우리 서호건설은 당장 내일 부도 처리될 판이라고. 내 아버지는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고 서진태는 그저 신음 같은 소리를 낼 뿐이었다. 모든 재앙의 시작은 백희진이 낳은 아들 서진혁의 무리한 파생 상품 투자 때문이었다. 그는 회사의 공금을 횡령해 천문학적인 손실을 냈고 사채업자들까지 끌어들였다. 이제 집안은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그들의 유일한 탈출구는 바로 서윤서였다. JY그룹에서 연락이 왔어. 백희진이 본론을 꺼냈다. 그쪽에서 우리 빚을 전부 탕감해 주겠다고 하더구나. 서호건설도 다시 살려주고. 대신 조건이 있어. 윤서는 이미 그 조건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지만 표정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녀는 언제나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데 익숙했다. JY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강지한 상무, 그 사람과 결혼해라. 계모의 말이 모처럼 윤서의 가슴에 밝혔다. 강지한,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인 JY그룹의 황태자. 그러나 2년 전 의문의 추락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비운의 인물. 그는 사고 이후 대외 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저택에 칩거해 있었다. 재활이 불가능하다는 소문과 함께 그의 성격이 괴팍해질 대로 괴팍해졌다는 흉흉한 소문만 무성했다. 장애인에게 내 딸을 어떻게? 서진태가 겨우 입을 열었지만 백희진의 날카로운 시선에 곧바로 입을 다물었다. 장애인이면 어때? JY그룹의 안주인 자리야.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을 깔고 앉게 된다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 처지에 그런 걸 가릴 때야. 윤선원. 이게 네가 이 집안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야. 네 오빠가 싼 똥을 네가 치워야지. 안 그래? 윤서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녀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그녀의 시선을 피했다. 그 순간 윤서는 자신이 완전히 혼자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상품이었고 이것은 거래였다. 그녀의 희생으로 가족은 구원받을 것이고 그녀는 황금으로 만든 감옥으로 팔려가는 것이었다. 알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메마른 나무십처럼 바스러졌다. 그렇게 하겠어요. 대신 약속된 금액 전부가 서우건설의 부채 상환에 쓰이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해야겠어요. 백희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결혼식은 일주일 만에 치러졌다. 화려한 세간의 이목을 피하기 위해 예식은 JY그룹 가문의 사유지인 청암원의 작은 예배당에서 극비리에 진행되었다. 윤서는 몸에 맞지도 않는 급하게 준비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하객이라고는 JY그룹의 핵심 임원 몇 명과 신랑 측 가족뿐이었다. 신부 측 자리에는 탐욕스러운 미소를 숨기지 못하는 백희진과 고개를 숙인 서진태만이 앉아 있었다. 예배당의 문이 열리고 윤서는 천천히 버진 로드를 걸어 들어갔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지만 그 어떤 시선에도 축복은 담겨 있지 않았다. 경멸, 호기심, 그리고 차가운 무관심 뿐이었다. 그리고 제단 앞에는 칠흑 같은 턱시도를 입은 한 남자가 최첨단 전동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강지한,
그는 창백할 정도로 하얀 피부와 조각처럼 날카로운 이목구비를 가졌지만 그의 눈은 깊은 심해처럼 어둡고 차가웠다. 그는 신부 입장에도 불구하고 미동도 하지 않고 정면만을 응시했다. 윤서는 그의 옆에 섰다. 그에게서는 값비싼 향수 냄새와 함께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났다. 주례가 기계적으로 혼인 서약을 읊었다. 신랑 강지한 군은 신부 서윤서 양을 아내로 맞아 강지한은 대답하지 않았다. 정적이 흘렀다. 주례가 당황하며 다시 물으려 할 때 그가 낮고 메마른 목소리로 말했다. 네. 그 목소리는 얼음장 같아서 듣는 이의 뼈를 시리게 만들었다. 신부 서윤서 양은 신랑 강지한 군을 남편으로 맞아 윤서는 잠시 숨을 멈췄다. 그녀는 옆에 앉은 남자를 힐끗 보았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며 대답했다. 네. 그렇게 그녀는 서윤서에서 JY그룹 강지한의 아내 서윤서가 되었다. 거래는 성사되었다. 식이 끝나자마자 강지한은 휠체어를 돌려 예배당을 빠져나갔다. 윤서는 그 뒤를 따라야 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청암원 내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본체 수묵헌이었다. JY그룹의 회장이자 강지한의 계모인 유명숙 여사와 강지한의 이복 여동생인 강지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유 여사는 우아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은 사냥감을 재는 맹수처럼 번뜩였다. 세아가 환영한다. 유 여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겠지. 네가 우리 가문에 들어온 이상 지켜야 할 규칙이 몇 가지 있단다. 그녀는 윤서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첫째, 넌 강지한의 아내다. 하지만 그뿐이야. JY그룹의 경영에는 절대 관여하지 마라. 둘째, 지한이의 심기를 거스르지 마라. 걘 지금 예민하거든. 셋째, 넌 오직 이 수묵헌 안에서만 생활해야 한다. 바깥 출입은 내 허락 없이는 불가능해. 이것은 환영 인사가 아니라 감옥의 규칙을 통보하는 것이었다. 옆에 있던 강지수,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한 그녀가 노골적인 비웃음을 터뜨렸다. 엄마, 뭘 그렇게 길게 설명해요. 그냥 돈 받고 팔려온 거 쥐 죽은 듯이 살라고 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새언니? 우리 오빠 방에 들어가서 시중이나 잘 들어요. 그것도 제대로 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강지수는 강지한의 휠체어를 경멸하듯 훑어보았다. 윤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유 여사를 바라보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님. 그녀의 순종적인 태도에 유 여사는 만족한 듯 했지만 강지수는 재미없다는 듯 입술을 삐죽거렸다. 강지한은 이 모든 대화가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듯 이미 저만치 앞서 자신의 방으로 향하고 있었다. 하녀가 윤서를 안내한 곳은 강지한의 침실 건너편에 있는 작은 방이었다. 신혼부부의 침실이 아니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그녀를 아내가 아닌 값비싼 간병인 혹은 장식품 정도로 취급할 생각이었다. 윤서는 짐가방 하나를 방 한쪽에 내려놓았다. 방은 화려했지만 사람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날 밤 윤서는 자신이 남편이라고 불러야 할 남자의 방문을 두드렸다. 이것이 그녀가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안에서 대답이 없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 강지한의 침실은 거대했다. 방의 절반은 최고급 의료기기들로 채워져 있었고 나머지 절반은 서재처럼 꾸며져 있었다. 강지한은 통유리창 앞에 휠체어를 세운 채 칠흑 같은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무슨 일이지? 그가 돌아보지 않고 물었다. 인사, 드리러 왔습니다. 윤서가 대답했다. 인사. 그가 비웃음을 터뜨렸다. 무슨 인사? 돈을 받고 팔려온 여자가 돈을 지불한 남자에게 하는 인사인가?
그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휠체어를 돌려 천천히 윤서에게 다가왔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당신, 그가 윤서의 턱 밑까지 다가와 멈췄다. 얼마에 팔렸지? 당신네 가족을 구하는데 얼마가 들었나? 윤서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제가 알 필요 없는 금액입니다. 거래는 이미 끝났으니까요. 그녀의 대답에 강지한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거나 혹은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기대했을지도 모른다. 거래라. 좋아. 그럼 거래 조건을 명확히 하지. 그가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이 집에서 유령처럼 지내. 내 눈에 띄지 마. 내게 아내 행세도 하지 마. 당신이 필요한 건 오직 하나. 내 어머니와 저들이 원하는 대를 이을 가능성뿐이야. 하지만 난 그럴 생각 없어. 그러니 당신은 그저 숨만 쉬는 인형으로 지내면 돼. 할 수 있겠나? 윤서는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그의 눈 속에는 깊은 절망과 분노, 그리고 모든 것을 향한 증오가 뒤엉켜 있었다. 그녀는 이 남자가 단순히 불구가 된 것을 넘어 무언가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었음을 직감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녀는 짧게 대답하고 방을 나왔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강지한의 시선은 그녀의 등 뒤에 매섭게 꽂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윤서의 순환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어제 유 여사가 말한 대로 그녀는 가족들이 식사를 마친 후에야 식탁에 앉을 수 있었다. 하녀들은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했고 강지수는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그녀를 모욕했다. 어머, 저렴한 티가 줄줄 흐르네. 새언니, 혹시 포크질은 할 줄 알아요? 아니면 손으로 먹는 게 편한가? 윤서는 묵묵히 식사를 계속했다. 그녀의 이런 무반응은 강지수를 더욱 자극했다. 강지수가 일부러 물컵을 엎질러 윤서의 옷을 흠뻑 적셨다. 어머나, 미안해라. 손이 미끄러졌네. 어차피 그 옷, 우리 집 하녀들이 입는 것보다도 못해 보이는데 잘 됐지 뭐예요. 하녀들이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였다. 식당 입구에서 강지한의 휠체어가 나타났다. 그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아침부터 시끄럽군. 그의 낮은 목소리에 식당 안에 모든 소리가 멎었다. 강지수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달려갔다. 오빠, 일어났어요? 아니, 저 여자가 아침부터 분위기를 망치잖아. 내가 좀 가르치고 있었지. 강지한은 강지수를 지나쳐 윤서에게로 다가왔다. 그는 젖은 옷을 입고도 꼿꼿이 앉아 있는 윤서를 내려다보았다. 모두가 그가 윤서를 질책하거나 혹은 이 상황을 비웃을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는 한 여장을 불렀다. 김 집사. 내 아내의 의복을 담당하는 사람이 누군가. 김 집사가 황급히 달려왔다. 저 아가씨께서 JY 그룹의 안주인이다. 저런 싸구려 옷을 입고 있게 한 건 누구의 불찰이지. 그리고 감히 누가 안주인에게 물을 쏟도록 방치했나.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강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오빠, 난 그냥 내 방으로 따라와. 강지한은 윤서에게 명령했다. 그리고 휠체어를 돌려 식당을 나갔다. 윤서는 젖은 옷 그대로 일어나 그의 뒤를 따랐다. 식당에는 유 여사의 굳은 얼굴과 강지수의 분노에 찬 얼굴만이 남아 있었다. 윤서는 이것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 아님을 알았다. 이것은 단지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강지한의 변덕스러운 통제권 행사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차가운 집에서 살아남기 위한 첫 번째 실마리를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수묵헌에서의 시간은 마치 멈춰버린 시계추처럼 느리고 무겁게 흘러갔다. 서윤서의 삶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녀는 JY그룹의 안주인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값비싼 세장에 갇힌 새와 다름없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녀들은 그녀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들의 눈에는 어떠한 존경심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유 여사의 명령에만 복종했으며 윤서를 유령처럼 대했다. 강지수와 유 여사의 경멸은 날이 갈수록 노골적이 되었다. 아침 식사 시간은 윤서에게 가장 굴욕적인 순간 중 하나였다. 그녀는 여전히 모두가 식사를 마친 후에야 식탁에 앉을 수 있었다. 강지수는 종종 일부러 자리에 남아 그녀가 식사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비웃음을 흘렸다. 어머, 새언니, 밥은 입에 맞아요? 하긴 평생 이런 최고급 유기농 식자재를 구경이나 해봤으려나. 많이 먹어둬요. 이런 호사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까. 유 여사는 좀 더 교묘한 방식으로 윤서를 옥죄었다. 그녀는 윤서에게 안주인 수업이라는 명목으로 혹독한 교육을 강요했다. 까다로운 다도 예절부터 시작해 수백 명에 달하는 JY그룹 가문의 족보 외우기, 심지어는 저택의 화초를 관리하는 방법까지. 하지만 이 모든 교육의 목적은 윤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부족함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모멸감을 주기 위함이었다. 이것도 하나 제대로 못 외우는 거니? 유 여사는 윤서가 실수로 먼 친척의 이름을 틀리자 차갑게 질책했다. 네가 이 가문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잊었어? 내 아비가 내 신부값으로 얼마를 챙겼는지 안다면 넌 잠을 자는 순간에도 감사 기도를 올려야 해. 그만한 값을 받았으면 최소한 이 집안의 개가 되어서라도 짓는 법은 배워야지. 넌 그마저도 못하는구나. 윤서는 모든 모욕을 묵묵히 견뎌냈다.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은 유 여사와 강지수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지만 윤서는 반항이 곧 자신을 더 깊은 나락으로 빠뜨릴 것임을 알았다. 그녀의 유일한 피난처는 수묵헌의 서쪽 별채에 위치한 거대한 도서관이었다. 그곳은 원래 강지안이 사고를 당하기 전 사용하던 개인 서재였으나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 먼지 쌓인 공간이 되어버렸다. 한편 그녀의 남편인 강지안은 여전히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다. 윤서는 하루에 한 번 아침 문안 인사라는 명목으로 그의 방문 앞에 섰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용건 없으면 꺼져라는 냉담한 대답뿐이었다. 그는 식사도 자신의 방에서 해결했고 유일하게 접촉을 허락하는 사람은 주치의와 박 비서라고 불리는 과묵한 중년 남성뿐이었다. 박 비서는 강지안의 개인 비서이자 간병인 역할을 겸하고 있었다. 그는 강지안의 휠체어를 밀고 그의 재활 치료를 도왔으며 외부와의 모든 소통을 차단하는 문지기이기도 했다. 윤서는 몇 번이고 강지안의 식사를 챙기거나 약을 가져다 주려 시도했지만 번번이 박 비서에 의해 저지당했다. 상무님께서는 지금 안정이 필요하십니다. 사모님께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지만 그 거절은 단호했다. 윤서는 자신이 이 집안에서 철저히 배제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강지안의 아내였지만 그의 그림자조차 제대로 밟아보지 못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저택에 갇혀 유 여사와 강지수의 감시 아래 서서히 말라가고 있었다. 그러나 윤서는 그런 취급을 당하면서도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의 내면에는 차가운 이성과 날카로운 관찰력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녀는 낮 시간을 대부분 도서관에서 보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죽이기 위해서였지만 곧 그녀는 그곳에 있는 방대한 양의 자료에 매료되었다. 그곳에는 경영학 원론부터 시작해 복잡한 파생 상품에 관한 전문 서적, 그리고 지난 수십 년간의 JY그룹 관련 경영 보고서와 신문 스크랩 자료들이 가득했다. 윤서는 탐욕스럽게 책을 읽어 내려갔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극도로 반대했지만 사실 그녀는 대학 시절 내내 경영학을 비밀리에 복수 전공하며 수석을 놓치지 않았던 숨겨진 수재였다. 책을 읽던 어느 날 윤서는 서재 구석에서 잠겨 있는 낡은 노트북 한 대를 발견했다. 강지한이 사고 전에 사용하던 것으로 보였다. 그녀는 알 수 없는 호기심에 이끌렸다.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자신에게 진실을 말해줄지도 모르는 물건이었다. 그녀는 며칠에 걸쳐 노트북의 비밀번호를 풀기 위해 시도했다. 강지한의 생일, 사고 날짜, 그룹 창립일, 모든 것이 실패했다. 그러던 중 그녀는 강지한이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며 가끔 중얼거리던 단어를 떠올렸다. 아퀴라, 아퀴라, 독수리 자리.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그녀는 그 단어를 입력했다. 삑소리와 함께 노트북의 잠금이 해제되었다. 윤서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노트북 안에는 그녀가 찾던 정보들이 있었다. 물론 대부분의 민감한 자료는 그룹의 중앙 서버에 있겠지만 이 노트북에는 강지한이 개인적으로 정리하던 파일들, 특히 그가 사고 당하기 직전까지 조사하던 프로젝트 관련 메모들이 남아 있었다. 윤서는 밤을 새워가며 그 자료들을 파헤쳤다. 그리고 그녀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을 발견했다. JY 그룹은 겉보기에는 견고해 보였지만 속은 이미 심각하게 병들어 있었다. 강지한이 사고를 당하기 몇 달 전부터 그룹 내 핵심 계열사들의 실적이 의도적으로 저평가되고 있었다. 알짜배기 자산들이 헐값에 매각되고 있었으며 그 매각 대상은 대부분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정체불명의 해외 법인들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거래의 최종 승인 라인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공통적으로 등장했다. 바로 강지한의 계모 유명숙 여사였다. 유 여사는 강지한의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사망한 후 그룹의 임시 회장직에 올랐다. 사람들은 그녀가 비운의 후계자인 아들을 대신해 그룹을 안정시키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윤서가 발견한 자료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유 여사는 그룹을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그룹을 해체하고 있었다. 그녀는 JY 그룹의 자산을 빼돌려 자신의 이복 동생인 유원석 전무와 강지수에게 넘기고 있었던 것이다. 윤서는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유 여사와 그녀의 측근들은 강지한의 건강 상태를 핑계로 비상 경영 체제를 선포하고 이사회를 장악한 뒤 그룹을 통째로 삼키려 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강지한의 사고는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강지한의 사고 관련 기사들을 다시 검색했다. 공식적인 발표는 빗길에 미끄러진 단순 교통사고였다. 하지만 강지한이 개인적으로 저장해둔 메모에는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다. 브레이크 파열, 고의적, 차량 정비 기록 확인 필요. 최 이사, 유 여사의 오른팔이자 그룹 전략 기획실장이었다. 윤서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강지한의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유 여사의 계획에 방해가 되는 유일한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 미수였다. 그리고 강지한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자신을 방 안에 가두고 박비서 외에는 아무도 믿지 않으며 심지어 아내로 팔려온 자신에게조차 얼음장처럼 차갑게 구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복수를 준비하기 위해 죽은 듯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윤서는 노트북을 덮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집안의 무력한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음모의 중심부에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팔아넘긴 가족들에게 복수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앞에는 더 거대한 적이 나타났다. 자신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빼앗기고 파괴당한 남자 강지한, 그리고 그를 그렇게 만든 교활한 암살자들. 그날 밤 윤서는 다시 강지한의 방문을 두드렸다. 여전히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문고리를 잡았다. 이전과 달리 그녀의 손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강지아는 여느 때처럼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누구 마음대로 들어오라고 했지? 그의 목소리에 살기가 어렸다. 윤서는 그의 뒤로 걸어가 멈춰섰다. 당신을 도울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강지안이 휠체어를 거칠게 돌렸다. 그의 눈이 분노로 이글거렸다. 도와? 당신 따위가 뭘? 내 몸뚱이나 탐내러온 주제에. 아니면 내 어머니가 보낸 스파인가? 최 이사가 당신 차의 브레이크를 조작했죠. 윤서가 담담하게 말했다. 그 순간 강지안의 표정이 얼어붙었다. 방 안의 공기가 찢어질 듯 팽팽해졌다. 그는 윤서를 꿰뚫을 듯이 노려보았다. 그걸 네가 어떻게? 당신의 낡은 노트북에서 봤어요. 아킬라, 맞죠? 윤서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유명숙 여사는 그룹을 빼돌리고 있고 당신은 그걸 막으려다 변을 당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복수를 위해 몸을 숨기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당신 혼자서는 안 돼요. 이 저택은 통째로 유 여사의 감옥이고 당신은 가장 깊은 독방에 갇힌 죄수나 마찬가지니까. 강지아는 오랫동안 윤서를 침묵 속에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경계심과 의심, 그리고 아주 미약한 호기심 사이를 오갔다. 그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도대체 무슨 꿍꿍이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가장 깊은 비밀을, 아킬라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당신이 뭘 할 수 있지? 돈 때문에 팔려온 여자가. 그가 다시 비웃음을 흘렸지만 처음에 그 날카로움은 조금 무뎌져 있었다. 나는 유령이에요. 윤서가 말했다. 이 집에서 나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 무시당하고 경멸받는 사람. 그래서 아무도 나를 경계하지 않죠. 나는 당신의 눈과 귀가 되어줄 수 있어요. 당신이 다시 일어설 때까지 당신의 검이 되어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윤서는 그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거래를 하죠, 강지한 씨. 나는 당신이 JY 그룹을 되찾는 것을 도울게요. 그 대가로 나는 내 가족에게 복수하고 내 운명을 되찾을 힘을 원해요. 강지안의 서늘한 시선이 서윤서의 얼굴에 꽂혔다.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는 그녀의 당돌한 제안을 가늠질하듯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내 검,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고 그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비웃음이 묻어났다. 돈에 팔려온 여자가 이제는 내 검이 되겠다고? 당신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그는 휠체어를 움직여 그녀의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두 사람의 거리는 숨결이 닿을 듯 가까웠다. 그의 눈은 그녀의 의도를 꿰뚫어 보려는 듯 날카롭게 빛났다. 내 노트북을 본 것, 아킬라를 알아낸 것, 그건 당신이 약삭 빠르다는 증거일 뿐 신뢰의 증표가 되진 못해. 오히려 당신이 내 어머니가 심어놓은 가장 교활한 스파이일 수도 있다는 뜻이지. 윤서는 그의 위압적인 기세에도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제가 스파이라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비밀을 들고 유 여사에게 가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미 선을 넘었어요. 당신의 비밀을 아는 순간 저는 당신과 한 배를 타거나 혹은 이 집에서 가장 먼저 제거당할 대상이 되었죠. 그녀의 말은 논리 정연했다. 강지아는 그녀의 말에 담긴 냉철한 현실 인식을 파악했다. 이 여자는 두려움에 떠는 대신 자신의 생존 가치를 흥정하고 있었다. 그래서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그가 다시 물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난 이 방에 갇힌 죄수야. 당신은 유령이고, 유령이 뭘 할 수 있지? 유령은 어디에나 스며들 수 있죠. 윤서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당신에게는 눈과 귀가 필요해요.
저택 밖에서 그리고 유 여사의 감시망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저는 지금 이 집에서 가장 무해하고 가장 무시당하는 존재예요. 그게 바로 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강지아는 휠체어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그는 그녀를 다시 훑어보았다. 굴욕적인 결혼식, 강지수의 모욕, 유 여사의 멸시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던 꼿꼿한 태도. 그는 그것이 단순한 자존심이 아니라 강인한 내면에서 비롯된 것임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다. 그는 너무 많은 배신을 겪었다. 좋아, 증명해봐. 그가 차갑게 말했다. 당신의 가치를. 당신이 그저 말만 번지르르한 사기꾼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이 내 검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을. 강지아는 방 한 구석에 그림자처럼 서 있던 박 비서에게 눈짓했다. 박 비서는 곧장 서재 쪽으로 가더니 두꺼운 파일철 하나를 들고 와 윤서에게 건넸다. JY 바이오. 강지한이 파일철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그룹의 골칫덩어리지. 5년 동안 수천억을 쏟아 부었지만 결과물은 전무해. 현재 부채 비율이 800%에 육박하고 곧 파산 절차에 들어갈 거야. 윤서는 파일철을 받아들었다. 표지에는 JY 바이오텍 긴급 경영 진단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다. 내 어머니는 다음 주 이사회에서 JY 바이오의 청산을 공식적으로 안건에 올릴 거다. 강지한이 말을 이었다. 헐값에 매각해서 그 손실을 그룹 전체에 떠넘길 속셈이지. 물론 그 매각 대상은 유 여사의 페이퍼 컴퍼니 중 하나일 테고 그들은 JY 바이오가 완전히 가망이 없다고 판단했어. 윤서의 눈이 보고서의 첫 장을 빠르게 훑었다. 제가 뭘 하면 되죠? 그녀가 고개를 들어 물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희생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문제를 받아든 전략가의 눈빛이었다. 강지아는 그 변화를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살려내. 그가 명령했다. 아니, 그 이상의 것을 보여줘. 유 여사와 이사회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저 쓰레기 더미 속에서 다이아몬드를 찾아내. 만약 당신이 해낸다면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하지만 실패한다면 당신은 영원히 이 방에 발을 들일 수 없을 거다. 스파이로 간주하고 처리하겠어. 이것은 불가능한 시험이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회계법인과 경영 컨설턴트들이 모두 포기한 프로젝트였다. 일주일 안에 이 저택에 갇힌 그녀가 아무런 자원도 없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제게 허락된 자원은 어디까지입니까? 윤서가 물었다. 당신이 서 있는 이 도서관, 그리고 인터넷. 강지한이 냉정하게 대답했다. 박 비서를 통해 외부 자료를 요청할 수는 있겠지만 절대 내 이름이 드러나선 안 돼. 당신은 여전히 투명인간 서윤서여야 하니까. 시간은 이사회가 열리기 전까지 정확히 7일 주지. 윤서는 파일철을 꽉 쥐었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대답하고 돌아섰다. 그녀가 방문을 닫고 나가자 박 비서가 조용히 강지한에게 다가왔다. 상무님, 너무 위험한 도박이 아닙니까? 저 여자가 유 여사 쪽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어차피 우린 끝이야. 박 비서. 강지한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내 직감이 말하고 있어. 저 여자는 내 어머니가 보낸 사람이 아니야. 저 여자의 눈에는 내 어머니와 같은 종류의 도끼가 서려 있어. 다만 그 방향이 다를 뿐이지. 그는 2년 만에 처음으로 희미한 기대감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날부터 서윤서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다. 낮에는 여전히 순종적인 며느리, 강지수에게 무시당하는 새언니, 유 여사에게 꾸지람을 듣는 부족한 안주인으로 행세했다. 그녀는 모욕을 견디며 저택의 구조와 하인들의 움직임, 유 여사의 동선을 파악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모두가 잠든 시간이 되면
윤서는 도서관의 유령이 되었다. 그녀는 강지안의 낡은 노트북과 박 비서가 몰래 가져다 준 JY 바이오의 내부 자료들에 파묻혔다. 자료는 방대했다. 그리고 절망적이었다. 재무제표는 의도적인 분식 회계와 배임의 흔적으로 가득했다. 유능한 연구원들은 경쟁사로 이직했고 핵심 기술들은 헐값에 팔려나가고 있었다. 유 여사와 최 이사의 계획은 명확했다. 그들은 JY 바이오를 의도적으로 파산시켜 그룹 전체의 주가를 떨어뜨리고 그 혼란 속에서 지주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 했다. 강지안이 막으려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윤서는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분석했다. 그녀는 재무제표가 아닌 버려진 연구 노트와 특허 출원 목록에 집중했다. 시간이 흘러 나흘째 되는 밤, 윤서의 눈이 한 파일에 고정되었다. 그것은 5년 전 JY 바이오가 초기에 진행했던 대체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의 실패 보고서였다. 주력 연구는 해양 미생물을 이용한 바이오 에탄올 개발이었고 처참하게 실패했다. 그런데 보고서 말미에 부산물 바이프로덕트로 분류된 짧은 기록이 있었다. 프로젝트 A3 미생물 배양 과정에서 발견된 특이 펩타이드 서열 P17 에너지 효율과 무관하여 연구 중단. 그것뿐이었다. 하지만 윤서의 직감이 날카롭게 반응했다. 그녀는 즉시 P17 펩타이드에 대한 모든 자료를 검색했다. 그것은 단순한 부산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력한 세포 재생 능력과 항산화 효과를 지닌 꿈의 식물질에 가까웠다. 당시 연구팀은 오직 연료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이 물질의 의학적, 미용적 가치를 완전히 간과했던 것이다. 유 여사와 최 이사 역시 이 실패한 프로젝트의 부산물 따위에는 관심도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버리는 쓰레기 더미 속에 수조 원의 가치를 지닌 다이아몬드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윤서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남은 사흘 동안 미친 듯이 새로운 사업 계획서를 작성했다. JY 바이오를 살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지한의 말처럼 그 이상의 것이었다. 이것은 판을 뒤집는 전략이었다. 약속된 7일째 되는 날 밤, 윤서는 강지한의 방에 섰다. 그녀는 지난 일주일간 거의 잠을 자지 못해 헬쑥했지만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두툼한 보고서 한 부를 강지한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답을 찾았습니다. 강지한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그는 윤서가 고작 일주일 만에, 그것도 이런 환경에서 무언가를 찾아내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보고서의 첫 장을 넘기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다. 이게 P17 펩타이드. 그가 놀라움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 이런 게 있었지. 실패한 프로젝트, 실패한 게 아닙니다. 윤서가 그의 말을 잘랐다. 방향이 틀렸던 거죠. 이것은 연료가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물질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코스메슈티컬 시장, 즉 의약품 수준의 고기능성 화장품 원료입니다. 윤서는 막힘없이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녀는 P17의 잠재적 시장 가치, 경쟁 제품 분석,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략을 제시했다. 유 여사는 JY 바이오를 청산하고 싶어 합니다. 막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둬야 합니다. 강지한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무슨 소리지? JY 바이오라는 껍데기는 그들에게 던져주세요. 우리가 필요한 건 그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입니다. 바로 EP17 특허권이죠. 윤서가 보고서의 특정 부분을 가리켰다. 청산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이 특허권을 우리가 사들여야 합니다. 어떻게? 내 이름으로? 유 여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아니요. 윤서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제3의 회사가 필요합니다. 유령 회사.
아무도 모르게 설립된, 하지만 자금력을 갖춘 회사. 이 특허는 현재 실패한 부산물로 분류되어 장부 가격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헐값에 합법적으로 이 특허를 인수할 겁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유 여사는 고작 몇십억에 JY 바이오의 부실 자산을 떠넘겼다고 기뻐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수조 원짜리 보물을 손에 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물을 기반으로 우리는 유 여사의 제국을 무너뜨릴 자금을 만들 겁니다. 강지아는 보고서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 개선안이 아니었다. 이것은 완벽한 역습 시나리오였다. 적의 계획을 역이용하고 적이 벌인 패에서 승부수를 찾아내는 치밀하고 잔인한 전략. 그는 윤서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돈에 팔려온 무력한 신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날카롭게 벼려진 검이었고 그 검은 이미 적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 강지아는 그녀의 지성에 전율했다. 그는 2년 만에 처음으로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지? 당신의 파트너입니다. 윤서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제 제 가치를 증명했습니까? 강지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입가에 비웃음이 아닌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박 비서, 당장 자금을 준비해. 그리고 유령 회사를 하나 만들지. 이름은 SY, 서윤서의 이니셜을 따서 SY 인베스트먼트로. 불가능한 시험은 통과되었다. 두 사람의 위태롭고 치명적인 동맹이 그 어두운 방 안에서 마침내 시작되고 있었다. 강지안의 방은 순식간에 어두운 비밀이 오가는 전쟁 상황실로 변모했다. 2년 동안 절망과 분노 속에 갇혀있던 남자의 눈에 드디어 독수리 같은 광채가 돌아왔다. 그는 즉시 박 비서에게 자신의 숨겨진 개인 자산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그것은 유 여사의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던 수년 전 해외에 설립해둔 비상 자금이었다. 박 비서, 스위스 계좌에 묶어둔 자금을 케이맨 제도의 유령 회사로 즉각 이체하게. 강지안의 목소리는 낮고 빨랐다. 그리고 그 돈을 다시 여러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완벽하게 세탁해야 하네. 자금의 출처는 그 누구도, 심지어 내 어머니조차도 추적할 수 없어야 해. 박 비서는 상무의 단호한 명령에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 즉각적인 실행 계획을 보고했다. 이미 준비해둔 루트가 있습니다. 48시간 내에 자금 조달 및 세탁이 완료될 것입니다. 법인 설립은 어디로 하시겠습니까? 싱가포르. 강지안이 아닌 윤서가 대답했다. 두 남자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그녀는 강지안의 책상 위에 펼쳐진 세계 지도의 한 점을 가리켰다. 싱가포르는 아시아 금융의 허브이면서도 법인 설립 절차가 빠르고 세제 혜택이 명확합니다. 무엇보다 JY 그룹의 주력 사업과는 거리가 있어 의심을 피하기 좋습니다. 법인명은 SY 인베스트먼트. 강지안이 그녀의 말을 받았다. 당신의 이니셜을 따서. 윤서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었다. 서윤서라는 희생양의 껍질을 깨고 나오는 새로운 자아의 선포였다. 그녀는 더 이상 신부값으로 팔려온 존재가 아니라 SY라는 이름의 전략가가 될 것이었다. 박 비서가 퇴장하고 방 안에는 다시 두 사람만 남았다. 강지아는 윤서에게 자신의 개인 보안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암호화된 태블릿을 건넸다. 이제부터 당신은 내 눈과 귀 그리고 두뇌다. 박 비서는 당신의 지시에 따라 외부에서 움직일 거야. 나는 이 방 안에서 계속 무력한 장애인 후계자 노릇을 하지. 그의 입가에 쓴웃음이 걸렸다. 윤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겉으로는 변한 것이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아침 일찍 일어나
유 여사에게 무난 인사를 드렸고 강지수의 날카로운 비아냥을 묵묵히 받아냈다. 어머, 새언니, 요즘 얼굴이 더 헬쑥해졌네? 우리 집 밥이 입에 안 맞나 봐. 하긴 천안 입맛에는 이런 고급 음식이 독이 될 수도 있겠다. 윤서는 속으로만 대답했다.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고급 음식도 머지않아 내 것이 될 테니까. 그녀는 도서관에서 JY 바이오의 청산 관련 서류를 검토한다는 핑계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유 여사는 그녀의 이런 행동을 주제도 모르고 경영에 끼어들려는 가소로운 발버둥 정도로 치부하며 비웃었다. 최 이사 역시 멍청한 여자가 뭘 알겠냐며 그녀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했다. 바로 그 무시 속에서 SY 인베스트먼트는 괴물 같은 속도로 태어났다. 박 비서는 강지한의 지시대로 완벽하게 자금 세탁을 마쳤고 싱가포르의 법인을 설립했다. 윤서는 태블릿을 통해 모든 것을 원격으로 지휘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물론 P17 특허권이었다. JY 바이오의 청산을 위한 이사회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최 이사는 JY 바이오의 부실 자산을 헐값에 넘기기 위해 분주했다. 그는 특히 쓸모없는 구형 장비들과 실패한 연구 데이터들을 묶어 고철 처리 비용이라도 건지려 했다. 윤서는 바로 이 점을 노렸다. SY 인베스트먼트는 홍콩의 한 무역 중개상을 통해 최 이사 측에 접근했다. 그들은 JY 바이오의 폐기물 전체를 일괄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물론 P17 특허권은 그 폐기물 목록의 가장 구석진 곳에 연구 실패 부산물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숨겨져 있었다. 최 이사는 예상치 못한 제안에 쾌재를 불렀다. 쓰레기를 돈 받고 치우겠다는 이가 나타난 격이었다. 그는 SY 인베스트먼트라는 생소한 이름에 대해 잠시 조사했지만 싱가포르의 막대한 자본금으로 설립된 신생 투자사라는 정보 외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이것이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려는 해외 자본의 어설픈 첫걸음이라 판단했다. 이런 멍청이들이 실패한 바이오 데이터를 뭐에 쓰려고 사는 건지. 최 이사는 유 여사에게 보고하며 비웃었다. 덕분에 골칫거리를 한 번에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회장님, 푼돈이라도 챙겼으니 이사회에서도 명분이 서게 되었습니다. 유 여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계약은 신속하게 체결되었다. SY 인베스트먼트는 시장가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수조 원의 가치를 지닌 P17 특허권을 포함한 JY 바이오의 핵심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손에 넣었다. 그날 밤 윤서는 강지한의 방에서 조용히 샴페인 잔을 들었다. 물론 잔 안에는 물이 담겨 있었지만 첫 번째 승리를 축하합니다. 상무님. 아니, 이건 서 대표의 승리지. 강지한이 그녀의 잔에 자신의 잔을 가볍게 부딪혔다. 그의 눈이 2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안도감으로 빛났다. 이제 시작이야. P17은 우리의 종잣돈이 될 거야.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SY는 더 커져야 해. 유 여사의 눈을 완벽하게 속일 만큼 윤서의 계획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있었다. P17을 당장 상용화할 수는 없었다. 그랬다가는 JY 그룹의 기술이 유출되었다는 것을 유 여사 측이 즉시 알아차릴 것이었다. SY는 P17을 비밀리에 연구개발에 착수하는 한편 외부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움직여야 했다. 윤서는 P17 매입으로 얻은 자금의 일부를 이용해 금융시장에 SY 인베스트먼트라는 이름을 각인시키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지한의 도서관에 있던 지난 10년간의 경제 동향과 기업 데이터를 모조리 분석했다. 그녀의 첫 번째 타깃은 유 여사의 남동생 유원석 전무가 불법적으로 주가를 조작하고 있던 한 중소형 제약사였다. 유원석은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이 제약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뒤 고점에서 개인 자금을 모두 빼돌릴 계획이었다.
윤서는 이 모든 흐름을 파악했다. SY 인베스트먼트는 아무도 모르게 막대한 양의 공매도 포지션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유원석이 마침내 주가 조작 관련 호재성 기사를 터뜨리며 개미 투자자들을 유혹하던 날, SY 인베스트먼트는 보유했던 모든 물량을 시장에 쏟아부었다. 동시에 익명의 제보가 금융감독원에 접수되었다. 유원석의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주가는 폭락을 넘어 수직 낙하했다. 유원석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수백억 원의 손실을 입었으며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반면 SY 인베스트먼트는 단 한 번의 거래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시장은 SY라는 이름에 경악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를 이 신생 투자사는 마치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다는 듯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나타나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적의 숨통을 끊어버렸다. 금융가에서는 SY를 보이지 않는 저승사자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유 여사는 동생의 비참한 몰락에 분노했지만 그녀의 화살은 SY가 아닌 내부의 배신자를 향했다. 그녀는 감히 자신의 계획을 망친 자가 매일 아침 자신에게 굴욕적으로 머리를 조아리는 며느리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윤서는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여전히 도서관의 창백한 유령으로 남아 있었다. 그녀는 태블릿 화면에 떠오른 SY 인베스트먼트의 로고, 그녀가 직접 디자인한 독수리의 깃털 아킬라이 S와 Y를 감싸고 있는 형상을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서윤서는 갇혔지만 SY는 자유로웠다. 그리고 그 자유로운 유령은 이제 JY 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을 내부에서부터 갉아먹기 시작했다. 시간은 강물처럼 때로는 소리 없이 고요하게, 때로는 거친 급류를 타며 흘러갔다. 6개월이 지났다. 금융시장에서 SY 인베스트먼트는 가장 뜨겁고도 위험한 이름이 되었다. 그들은 유령처럼 나타나 부실 기업을 사냥하고 내부 비리를 터뜨리며 거대 자본의 흐름을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들의 투자 방식은 잔인할 정도로 정확했으며 그 배후에는 천재적인 전략가가 있다는 소문만 무성했다. 반면 수묵헌의 서윤서는 여전히 먼지 쌓인 도서관의 유령이었다. 그녀는 유 여사의 눈을 피해 강지안의 방을 비밀 기지 삼아 거대한 제국을 원격으로 조종했다. 강지안은 그녀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었다. 그는 박 비서를 통해 윤서가 지시하는 모든 서류에 기계적으로 서명했다. 겉보기에는 건강이 악화된 후계자가 이성을 잃고 무모한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무모한 결정들은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파산 직전이던 JY 건설의 자회사는 SY가 배후에서 자금을 수혈하고 윤서가 사업 구조를 재편하면서 흑자로 돌아섰다. 강지안이 승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IT 스타트업 투자는 몇 달 만에 대박을 터뜨렸다. JY 그룹 내부에서는 서서히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죽은 줄 알았던 강지안의 라인에서 설명할 수 없는 성공 신화가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었다. 유명숙 여사의 집무실에는 냉기가 감돌았다. 그녀는 재떨이에 담배를 비벼 끄며 맞은편에 선 최 이사를 노려보았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최 이사. 강지안 그놈. 분명히 반신불수의 정신까지 오락가락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게 다 뭐야? 놈이 손대는 것마다 살아나고 있잖아. 최 이사 역시 식은땀을 엠고 있었다. 회장님, 그게 이상합니다. 저도 조사를 해봤지만 강상무는 여전히 방 밖으로 한 발짝도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박 비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 뒤에서 조종이라도 하는 것처럼. 조종?
유 여사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녀의 뇌리를 스치는 이름이 있었다. SY 인베스트먼트. 유원석 전무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최근 JY 그룹의 주력 사업마다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는 정체불명의 투자사. 그 SY라는 놈들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 이사가 불안한 듯 대답했다. SY는 최근 우리 그룹의 우호 지분을 야금야금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금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마치 우리의 내부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는 것처럼 움직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위험합니다, 회장님. 그때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강지수가 히스테릭하게 소리치며 들어왔다. 엄마, 이것 좀 봐. 내 카드가 정지됐어. 감히 은행 따위가 내 카드를 막아? 당장 어떻게 좀 해봐. 유 여사는 골치가 아프다는 듯 이마를 짚었다. 지금 그런 사소한 일로 소리 지를 때니. 사소해? 이게 사소해? 강지수가 눈을 부라렸다. 이게 다 그 빌어먹을 서윤서년 때문이야. 걔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집안에 재수없는 일만 생겨. 그리고 오빠가 요즘 이상하다고 나한테 오던 자금줄까지 막아버렸단 말이야. 강지수의 외침은 유 여사의 의심에 불을 지폈다. 서윤서, 유 여사는 그 존재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저 돈에 팔려온 숨만 붙어 있는 장식품. 하지만 강지안의 이상한 행보와 SY의 등장이 교묘하게 맞물리는 시점에 그 장식품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다. 설마 그 계집이? 유 여사는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때가 됐어. 유 여사가 차갑게 선언했다. 강지안을 이대로 두어선 안 돼. 더 이상 임시회장 노릇도 지긋지긋해. 싹을 잘라야지. 완전히. 그녀의 눈에 잔인한 결의가 서렸다. 최 이사, 당장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안건은 강지안 상무의 경영권 완전 박탈 및 영구 퇴진이야. 최 이사의 얼굴이 하얘졌다. 회장님, 하지만 명분은 만들면 되지. 유 여사가 소리쳤다. 그동안 놈이 승인한 무모한 투자들 있지. 그걸 다 묶어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정신 이상자의 배임 행위로 몰아가. 주치의를 매수해. 강지안이 더 이상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금치산자 상태라는 진단서를 받아내. 이사회는 어차피 다 우리 사람이야. 이번 기회에 강지안을 식물인간으로 공표하고 내가 정식 회장으로 취임하는 거야. 긴급 이사회 소집 공고는 즉각적으로 강지안의 방에도 전달되었다. 박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안건을 보고했다. 강지안은 휠체어 손잡이를 부서져라 움켜쥐었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감히 내 어머니가 나를 식물인간으로 만들려 해. 하지만 그의 맞은편에 앉은 윤서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는 태블릿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다. 그 화면에는 JY 그룹의 실시간 주가 변동 그래프와 이 사진의 지분 구조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네요. 그녀가 낮게 중얼거렸다. 올 것이 와. 지금 저들이 날 영원히 매장시키려 하는데 강지안이 격분했다. 그래야 무대가 열리죠. 윤서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얼음장처럼 차갑고도 맑았다. 유 여사는 자신이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고 생각할 거예요. 모든 이사들이 자신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 확신하고 있겠죠. 그 순간을 기다렸어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처참하게 끌어내릴 순간을. 윤서는 지난 6개월간 SY 인베스트먼트가 벌어들인 막대한 자금으로 시장에 풀려있던 JY 그룹의 주식을 비밀리에 그리고 공격적으로 매입해왔다. 유 여사와 최 이사가 그룹 내부의 돈을 빼돌리고 강지안의 성공적인 프로젝트들을 폄하하는데 정신이 팔린 사이 SY는
조용히 JY그룹의 목줄을 죄어오고 있었다. 당신, 설마, 강지한이 그녀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숨을 삼켰다. 네. 윤서가 태블릿 화면을 그에게 돌렸다. 화면 중앙에는 SY 인베스트먼트 보유 지분 28%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강지한의 개인 지분 15%와 합치면 43%였다. 유 여사와 그녀의 우호 지분을 모두 합친 35%를 압도하는 수치였다. 오늘 이사회가 끝나는 순간 윤서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지난 6개월간 단 한 번도 입지 않았던 가장 날카롭고 값비싼 검은색 파워수트로 갈아입었다. 유령은 사라지고 SY가 공식적으로 무대에 오를 겁니다. JY그룹 본사 30층 이사회 회의실, 거대한 원목 테이블 주위로 그룹의 핵심 이사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상석에는 유 여사가 슬픔에 잠긴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최 이사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다. 참석해 주신 이사님들께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유 여사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는 신용을 하며 입을 열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 아들 지안이의 상태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최 이사가 즉시 바통을 이어받았다. 강지한 상무는 현재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는 주치의의 공식 소견서입니다. 그가 서류를 화면에 띄웠다. 최근 강 상무가 독단적으로 승인한 몇몇 프로젝트들은 언뜻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룹의 핵심 기술을 유출시킬 뻔한 심각한 배임 행위였습니다. 최 이사는 윤서의 전략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강지한이 그룹을 위험에 빠뜨린 미치광이인 것처럼 몰아갔다. 이사들은 대부분 유 여사에게 매수된 상태였기에 그들은 동조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안타깝지만 그룹의 미래를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나서주셔야 합니다. 이에 강지한 상무의 모든 경영권을 즉각 박탈하고 그를 영구 퇴진시키는 안건을 발의합니다. 최 이사가 선언했다. 동의하시는 이사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 여사의 꼭두각시인 이사들이 하나둘씩 손을 들기 시작했다. 유 여사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지는 순간이었다. 그때였다. 쾅! 육중한 회의실 문이 세차게 열렸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단 한 번도 이 건물에 발을 들인 적 없는 20건의 며느리 서윤서가 서 있었다. 그녀는 굴욕적인 신부의 드레스도 한여만도 못한 누더기 옷도 아닌 날카롭게 재단된 검은색 수트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등 뒤로는 SY 인베스트먼트 소속의 변호인단이 도열해 있었다. 최 이사가 당황하여 소리쳤다. 당신이 여길 어떻게? 누가 감히 이 신성한 이사회에 외부인을 들였나? 경비 뭐해? 윤서는 그 소란을 무시하고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를 내며 테이블을 향해 걸어왔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는 유 여사의 맞은편 비어있던 강지한의 자리에 멈춰 섰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울릴 만큼 차갑고도 단호했다. 그녀는 들고 온 두꺼운 서류철을 테이블 중앙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안건에 대한 표결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군요. 유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네,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윤서가 유 여사를 똑바로 쏘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순종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경멸과 압도적인 승리자의 여유만이 가득했다. 싱가포르 SY 인베스트먼트의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어머님, 그녀는 변호사가 내민 위임장을 테이블 위에 펼쳐 보였다. JY그룹 지주사 지분 28%를 보유한 2대 주주로서
이 안건에 대한 제 의결권 행사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서요.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이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최 이사는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다. 유 여사는 자신이 밟아 죽였다고 생각했던 벌레가 거대한 괴물이 되어 자신의 목을 물어뜯으러 온 현실을 마주하고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이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유리처럼 깨질 듯이 팽팽했다. 유 여사의 새하얗게 질린 얼굴과 최 이사의 경악으로 일그러진 표정이 서윤서의 차가운 시선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다른 이사들은 방금 전까지 유 여사의 손을 들어주려던 자신들의 행동을 믿을 수 없다는 듯 SY 인베스트먼트의 법률 고문이 내민 공식 주주 명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28%.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판을 뒤집는 힘이었다. 거짓말이야. 최 이사가 가장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갈라져 있었다. 이건 조작된 거야. 어디서 감히. 저런 천한 계집이. 28%? 경비.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 하지만 경비는 물론 이사 중 그 누구도 감히 움직이지 못했다. 윤서의 뒤에 도열한 변호인단의 기세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조작이라고 하셨습니까? 최 이사님? 윤서의 법무팀장이 나서며 냉정하게 말했다. 이 서류는 금융감독원과 증권거래소에서 공식적으로 발급받은 실물 주주 명부입니다. SY 인베스트먼트는 지난 6개월간 적법한 절차에 따라 JY 그룹의 지분을 매입해왔습니다. 법적으로 서윤서 대표님은 이 자리에 계실 자격이 충분합니다. 유명숙 여사가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짚고 일어섰다. 그녀는 애써 위엄을 되찾으려 했지만 그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래, 28%라고 치자. 고작 돈 좀 손에 쥔 투자사 대표일 뿐.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거지? 강지한을 퇴진시키는 안건은 여전히 유효해. 넌 이대 주주일 뿐 이 사회의 결정을 막을 순 없어. 안건 말입니까? 윤서가 입가에 얼음장 같은 미소를 머금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안건에 대해 마저 이야기해보죠. 그녀는 회의실의 거대한 메인 스크린을 향해 손짓했다. 그녀의 팀원이 노트북을 연결하자 강지한 상무의 배임 행위라고 적혀있던 화면이 즉시 SY 인베스트먼트의 로고로 바뀌었다. 강지한 상무가 정신 이상 상태에서 무모한 투자를 승인하여 그룹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 이것이 오늘 안건의 핵심이었죠? 윤서가 천천히 회의실을 가로지르며 말했다. 하지만 그 무모한 투자의 실체가 무엇인지 여기 계신 이사님들은 제대로 알고나 계십니까? 화면이 바뀌었다. 파산 직전이었던 JY 건설 자회사의 재무제표가 떴다. 그리고 6개월 후 흑자로 전환된 현재의 재무제표가 나란히 비교되었다. 최 이사님이 헐값에 매각하려던 이 자회사는 강 상무님의 승인하에 SY 인베스트먼트가 비밀리에 자금을 지원하고 사업 구조를 재편했습니다. 현재 예상 수익률은 300%가 넘습니다. 이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리고 윤서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JY 바이오. 5년 동안 수천억을 날린 그룹의 골칫덩어리. 유 여사님과 최 이사님이 고철 처리 비용이라도 건지겠다며 서둘러 매각한 바로 그 사업 말입니다. 화면에 P17 펩타이드 특허권이라는 제목과 함께 세계 유수의 제약 및 코스메슈티컬 기업들이 제시한 예상 가치 평가액이 떠올랐다. 숫자는 조 단위를 넘어서고 있었다. 여러분이 실패한 부산물이라며 헐값에 넘긴 이 특허권은 현재 SY 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여러분이 빼돌리려던 JY 바이오의 부채를 갚고도 남을 수조 원에 달합니다. 이게. 한 이사가 신음소리를 냈다. 이것은 배임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룹을 파멸 직전에서 구해낸 신의 한 수였다.
강지한 상무는 미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그룹에서 유일하게 제정신이었던 사람이죠. 윤서가 유 여사를 쏘아보며 말했다. 그렇다면 강 상무가 그룹을 살리는 동안 임시 회장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윤서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다. 이번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였다. JY그룹의 여러 계열사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단 하나의 목적지로 향하고 있었다. 유원석 전무와 강지수의 개인 계좌였다. 이것이 유 여사님이 그룹을 안정시킨 방식입니까? 윤서가 서류철에서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로 던졌다. 지난 2년간 당신이 빼돌린 횡령액만 해도 수천억에 달합니다. 그룹을 위기에 빠뜨린 것은 강지한 상무가 아니라 바로 당신 유명숙 회장이었습니다. 저건 유 여사가 비명을 질렀다. 저건 모함이야. 내년이 감히 나를 모함이라고요? 윤서가 비웃었다. 그럼 이것도 모함입니까? 그녀는 음성 파일 재생 버튼을 눌렀다. 회의실의 한 남자의 절박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2년 전 강지한의 차량을 정비했던 정비사의 목소리였다. SY 인베스트먼트의 자금력과 박 비서의 집요한 추적 끝에 찾아낸 핵심 증인이었다.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최 이사님이 시키는 대로 브레이크 라인에 손을 댔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돈은 최 이사님 지시로 받은 게 맞습니다. 음성 파일과 함께 최 이사의 차명 계좌에서 정비사에게 거액이 송금된 내역이 화면에 떠올랐다. 최 이사는 의자에서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나 배임이 아니었다. 살인 미수였다. 그룹의 후계자를 살해하고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 한 끔찍한 반역이었다. 유 여사는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을 움켜쥐었다. 아니야. 이사들은 공포에 질려 자리에서 일어났다. 유 여사의 편에 섰던 이사들은 자신들 또한 이 끔찍한 범죄의 공범으로 몰릴까봐 두려움에 떨었다. 윤서는 그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이제 누가 정말로 퇴진해야 할지 판단이 서십니까?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이사회의 육중한 문이 다시 한번, 이번에는 훨씬 더 무례하고 거칠게 열렸다. 경비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서윤서의 아버지 서진태와 계모 백희진이 탐욕에 번들거리는 눈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들 뒤로는 이 엄청난 소란을 듣고 몰려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있었다. 서윤서, 우리 윤서, 백희진이 짐승처럼 소리쳤다. 그녀는 윤서가 입고 있는 값비싼 수트와 회의실의 압도적인 분위기를 보고 직감적으로 윤서가 모든 것을 차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네가 감히, 네가 JY 그룹을 먹었어? 우리한테 말도 없이. 이 은혜도 모르는 년. 서진태 역시 붉어진 얼굴로 거들었다. 윤서야, 압이다. 네가 어떻게, 네가 이룬 건 다 우리가 널 여기 시집 보내준 덕이야. 당장 우리 몫을 내놔. 네가 받은 신부값은 턱없이 부족했어. 이 모든 것의 절반은 우리 거야.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끔찍한 경영비리 폭로 현장이 저급한 막장 드라마의 무대로 변해버렸다. 유 여사조차 이 기가 막힌 상황에 잠시 고통을 잊고 경멸 어린 시선으로 그들을 쳐다보았다. 저런 천박한 것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는 서진태와 백희진의 탐욕스러운 얼굴, 그리고 그들 앞에 선 얼음 조각 같은 서윤서의 얼굴을 번갈아 비췄다. 윤서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이것이 그녀가 끊어내야 할 마지막 굴레였다. 그녀의 과거, 그녀를 팔아넘긴 족쇄였다. 보안팀. 윤서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의 모든 소음을 압도했다. 저 두 사람, 저 외부인들을 당장 이 건물에서 끌어내세요. 외부인? 백희진이 악을 썼다. 내가 네 애미다.
이년아, 네가 감히 날 외부인 취급해? 윤서는 천천히 그녀들에게 걸어갔다. 그리고 그녀들 바로 앞에 멈춰 섰다. 그녀는 백희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뒤에 있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딸을 장애인에게 팔아넘기고 그 대가로 부도난 회사를 연명시킨 자들입니다. 모든 카메라가 윤서에게 집중되었다. 당신들이 요구한 신부갑부, 서호건설의 부채 800억, 강지한 상무는 그 돈을 분명히 지불했습니다. 거래는 그날로 끝났습니다. 그녀가 서진태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판 상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뭐라고. 그러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윤서의 목소리에 일말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당신들은 JY그룹과 그리고 서윤서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보안팀, 당장 끌어내. 보안팀 요원들이 달려들어 두 사람의 팔을 붙잡았다. 서진태와 백희진은 돈을 내놓으라며 발버둥치고 욕설을 퍼부었지만 그들의 추악한 모습은 기자들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긴 채 복도로 사라졌다. 회의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윤서는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완벽하게 심판했다. 그리고 이제 현재를 심판할 차례였다. 그녀가 굳은 얼굴로 서 있는 변호인단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실 문이 세 번째로 열렸다. 이번에는 검은색 정장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었다. 윤서가 이사회에 입장하기 직전 SY 인베스트먼트 법무팀은 모든 증거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던 것이다. 수사관들이 곧장 유 여사와 최 이사에게 다가갔다. 유명숙 씨, 최동진 씨, 업무상 횡령, 배임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안 돼. 유 여사는 그제야 현실을 깨닫고 절규했지만 차가운 수갑이 그녀의 손목에 채워졌다. 최 이사는 이미 넋이 나간 상태로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갔다. 유 여사는 끌려나가면서도 윤서를 향해 도끼 어린 저주를 퍼부었다. 내년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윤서는 그저 묵묵히 그녀의 마지막을 지켜볼 뿐이었다. 유 여사의 편에 섰던 이사들은 사색이 된 채 고개를 숙였다. 거대했던 JY그룹의 철의 여왕이 몰락하고 그녀의 왕국을 무너뜨린 공모자들이 연행되는 순간이었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텅 비어버린 회의실에 윤서는 홀로 서 있었다. 그녀는 테이블에 올라와 있던 강지한 상무 퇴진 안건이라고 적힌 팻말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망설임 없이 부러뜨려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전복은 끝났다. 그리고 심판도 끝났다. 이제 새로운 질서를 세울 시간이었다. 그로부터 2년의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인 서울,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새로이 자리 잡은 JY그룹 타워 77층 통유리로 마감된 CEO 집무실은 구름 위에 떠 있는 성체와도 같았다. 한때 청암원 수묵헌에 어둡고 먼지 쌓인 도서관에 갇혀 있던 서윤서는 이제 이 거대한 제국의 심장에서 서울 전체를 발 아래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날카로운 검은색 수트를 입고 대형 스크린을 통해 유럽 지사와의 화상회의를 방금 막 마친 참이었다. 유창한 외국어와 거침없는 카리스마로 조 단위의 MA 협상을 진두지휘하는 그녀의 모습은 2년 전 이사회에 처음 등장했던 SY의 모습보다 훨씬 더 노련하고 압도적이었다. 언론은 그녀를 JY를 구원한 얼음 여왕 혹은 천억의 신데렐라라고 불렀지만 그녀는 그 어떤 별명에도 관심이 없었다. 유명숙과 최 이사가 법의 심판을 받고 몰락한 직후 JY그룹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었다. 내부 횡령과 배임, 살인 미수라는
최악의 스캔들로 주가는 폭락했고 채권단은 압박을 가해왔다. 그 폐허 속에서 2대 주주인 SY 인베스트먼트의 대표 서윤서와 기적적으로 경영 복귀 의사를 밝힌 일대 주주 강지안이 손을 잡았다. 윤서는 비상 경영 체제를 선포하고 스스로 그룹 구조조정 본부장이라는 가장 위험한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가장 먼저 유 여사의 잔재 세력을 무자비하게 척결했다. 수십 년간 그룹에 기생하며 부패의 온상이 되었던 임원들이 줄줄이 해고되었고 그 자리는 철저히 능력 위주로 선발된 젊은 인재들로 채워졌다. 그녀는 JY 바이오의 P17 특허를 기반으로 JY 바이오로직스를 설립, 그룹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키워냈다. P17 펩타이드는 그녀의 예상대로 꿈의 물질이었다. 이 물질을 기반으로 한 코스메슈티컬 제품과 신약 개발은 전 세계적인 히트를 쳤다. JY 바이오로직스는 설립 2년 만에 수천억 원의 이익을 내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었고 JY 그룹 전체의 시가 총액을 2년 전에 3배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신부값으로 팔려갔던 그녀가 이제 수천억 원의 가치를 창출하는 명실상부한 천억 CEO로 거듭난 순간이었다. 서 대표, 수고했어. 부드럽고도 힘있는 목소리가 들렸다. 집무실 문이 열리고 강지안이 걸어 들어왔다. 그는 더 이상 휠체어에 앉아있지 않았다.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그는 2년 전에 절망에 찼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룹의 회장으로서의 위엄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재활의 고통을 이겨냈고 이제 지팡이의 도움 없이도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자신의 두 발로 걷고 있었다. 그는 윤서의 책상으로 다가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그녀 앞에 놓았다. 2년 전 그 어두운 방 안에서 그들이 나누었던 차가운 거래를 생각하면 격세지감이었다. 방금 유럽지 사건, MA 최종 승인한 건가? 그가 물었다. 그의 눈에는 그녀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었다. 네, 회장님. 윤서가 가벼운 미소와 함께 대답했다. 우리가 유럽 시장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될 겁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상무와 안주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JY 그룹의 회장과 CEO로서 가장 완벽한 전략적 파트너가 되어 있었다. 참, P17 기반 신경, 재생 임상 3상, 최종 결과 보고서가 나왔어. 강지한이 그녀에게 또 다른 파일을 건넸다. 성공적이야. 식약처 허가도 무난할 것 같아. 윤서는 보고서를 받아들었다. P17은 단순히 돈을 벌어다 주는 물질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지한의 마비된 신경을 되살리는 데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그들이 쓰레기 더미에서 찾아낸 희망이 그들 자신을 구원한 셈이었다. 잘 됐네요. 윤서가 진심으로 말했다. 이제 더 이상 그 그늘 속에 갇혀 있지 않아도 되겠어요. 강지한은 그녀의 말뜻을 알아듣고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 그늘에서 날 꺼내준 건 바로 당신이야, 서윤서. 그들의 관계는 세상이 정의하는 부부와는 달랐다. 그들에게는 뜨거운 열정이나 달콤한 속삭임은 없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보다 더 견고한 것이 있었다. 지옥 같은 시련을 함께 통과하며 다져진 전우애, 서로의 지성에 대한 깊은 존경, 그리고 같은 미래를 바라보는 동반자로서의 굳건한 신뢰였다. 신부값으로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그들은 그 돈의 가치로는 환산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파트너를 얻었다. 강지한은 20건을 포함한 청암원 전체를 사회에 환원했다. 그 어두운 과거의 상징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장애 아동들을 위한 재활병원을 세웠다. 그리고 그 병원의 이사장은 당연히 서윤서의 이름으로 등록되었다. 한편
윤서를 팔아넘겼던 그녀의 가족들은 완전히 몰락했다. 서진태와 백희진은 이사회에서의 추태 이후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 딸을 팔아 연명한 비정한 부모라는 낙인과 함께 서우건설은 결국 최종 부도 처리되었고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그들은 몇 번이고 JY그룹에 찾아와 돈을 요구하며 난동을 부렸지만 윤서는 단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다. 그녀가 그들에게 베푼 마지막 자비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들의 접근을 영원히 금지시킨 것뿐이었다. 집무실의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윤서와 지안이 나란히 섰다. 해질녘의 노을이 서울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강지안이 말했다. 유 여사가 빼돌렸던 자금 중 일부가 아직 해외에 숨겨져 있어. 그리고 JY를 노리는 늑대들은 여전히 많아. 알아요. 윤서가 대답했다. 그녀의 눈이 저무는 태양처럼 강렬하게 빛났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겠죠.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강해지기 위해서. 그녀는 책상으로 돌아와 태블릿을 들었다. 새로운 도전과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끊임없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한때 신부갑 때문에 장애인 부자에게 팔려갔던 무력한 서윤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하고 자신을 올감했던 모든 굴레를 끊어냈으며 거대한 제국을 재건했다. 그녀는 JY그룹의 CEO,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경영인, 그리고 수천억 원의 가치를 지닌 살아있는 전설 서윤서였다. 그녀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다시 태어난 것이었다.